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은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관계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관계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고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무인가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비대면으로 일을 하거나 온라인 화상통화로 모임을 갖는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에서는 안심이 되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낯선 길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어느 나라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가 야시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든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증명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건축가 얀겔은 꽃이 가득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벤치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할 수 있는 벤치 중 어느 벤치에 앉고 싶으냐는 선호도를 조사했는데요. 후자가 더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본능이자 유전자에 새겨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화 인류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진화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함께하는 사교성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생존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던바의 수로 유명한 진화 인류학자이자 옥스퍼드대 진화심리학과 교수 로빈 던바는 1초에 2.5cm의 속도로 피부를 쓰다듬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엔도르핀이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정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 상대에게 다가갔다가 쉽게 다치는 경우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돌처럼 딱딱하게 갑옷으로 마음을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모든 일이 의심스럽고 공포가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관계로 받은 상처는 반드시 관계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독 마음이 여리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타인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내가 행동하고 느끼는 대부분의 동력이 외부에 있으면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지치면 결국 사람들과 손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내 공감도 고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헌신적이고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의 핵심을 잘 따라가 보면 내면에 매우 강한 인정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이 인정 욕구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회사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는 높은 공감 능력을 발휘하며 헌신합니다. 그 사이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지친 마음은 배우자나 부모에게는 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반응을 할 뿐이지요. 아이들은 원래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자의식이 생기며 조금씩 변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종종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상담실에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나와 타인을 오가며 경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감정 판단의 기준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인식할 때는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담자 B씨는 평소에는 좀처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한 번씩 확 터트리는 성격으로 일상에 문제가 생겨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B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몸과 마음이 단단해 보이고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부탁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씩씩한 목소리에 예의 바른 모습의 옷을 벗으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상영되면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나만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걸까? 라는 생각들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조금씩 꿈틀거립니다. B씨도 참다 분노라는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B씨는 회사에서 한두 번 불같이 화를 내었더니 이제 꽤나 성격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성장하면 뇌의 회로는 다양한 감정을 소중한 정보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한 감정들은 내 안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가 외부에서의 자극이 누적되면 분노라는 큰 화산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좀처럼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감정을 감싸는 단단한 갑옷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도를 조금씩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그 경험이 도움이 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일기나 수필을 통해 조금씩 표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험을 많이 하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성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슬프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지 않으려고 공부와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수한 성적과 직장에서의 인정은 자칫 일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이 깊게 들이운 사람들을 목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논리를 추구하고 매사에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일을 다루는 것에는 매우 능숙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마주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라도 매일 24시간 일상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좋은 모습만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생활을 함께하고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와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돌봐야 할 어린아이까지 생기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힘든 일을 매일 마주하게 되고 배우자의 매달림과 아이들이 요구하는 돌봄 욕구가 압박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히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적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부관계에서는 위축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담실에서 매우 젠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관계에서 누군가의 슬픔과 외로움을 같이 견디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지요. 감정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의 두뇌는 논리를 맞추고 정리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논리로 설명이 힘든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는 서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거나 갈등으로 부딪힐 때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봐야 합니다. 이성적인 논리와 해결책을 내려놓고 스스로와 상대의 감정에 머물고 느껴보세요. 당장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상대의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어느 조직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목소리가 크고 강압적이며 무례한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종종 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할 때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진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주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받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정글과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로부터 내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이해관계를 비슷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혹은 의사나 환자 관계처럼 목적이 분명한 관계에서는 늘 사랑받는 존재로 머무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범위가 넓어지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으며, 즉 착각을 하며 타인의 요구와 말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요구들을 본인이 다 끌어안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고 위로해 줄 사람이 단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깨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로의 입장은 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를 좋아하고 찬사하던 사람이
한순간 나를 비난하고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자신을 끌려가게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불편한 감정이 내 마음에서 휘몰아칠 때는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을 해보세요.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신경 네트워크, 거울 뉴런이라는 공감에 관여하는 부위를 발견한 것은 과학사에서 기념비적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이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거울 뉴런 덕분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심리학으로 유명한 정신분석가 하인즈 코엇은 양육자로부터 반영,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것을 다시 말하는 행위를 잘 받지 못하고 자라면 자아도취적인 나르시스트 성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겨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목표로 한 일을 빨리 해치우거나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 또는 휴식보다는 일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더 높은 존경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공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인종, 같은 성별, 같은 직종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공감을 느낍니다. 나와 상대의 입장이 다른데 누구도 상대의 편에서 생각하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유용한 방법이 바로 반영입니다. FBI에서 수십 년간 협상 전문가로 일해온 크리스 보스는 협상에서 반영 기법을 적극 활용합니다. 탈주범들을 설득하기 위해 크리스 보스가 사용한 전략은 협박이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긴 문 앞에서 6시간 동안 기다리며 교도소로 돌아가기 싫은가 봐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탈주범들의 마음을 추측해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현실에서 내가 갖고 있는 답과 상대의 요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매일 내담자들과 상담하는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상황이 공감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때때로 망상과 환청에 몰입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 망상을 앓고 있는 제이 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특정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당장 청와대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크리스 보스는 전략적 공감이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마음 깊이 저절로 이해되고 공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영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 역시도 청와대에 꼭 가야 하는 제이 씨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절대 갈 수 없다거나 그것은 망상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이 씨의 말을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시네요. 가지 못해서 힘들고 초조한 마음이시군요.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려고 애쓰며 반복해서 반영해주는 과정에서 제이씨는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당장은 올라가지 않고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반영해준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욕구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거나
속속들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에게 무리한 답을 요구하며 선을 넘어올 때 반영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천천히 머물러 귀를 기울이며 반영하게 되면 관계들이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럴만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말로 전달해 보세요. 심리학자인 앤델 털빙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일화 기억과 사실 기억으로 분류했습니다. 구구단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에게 배운 구구단을 틈틈이 외우고 어느 날 구구단 외우기 발표를 했다면 이 기억들은 모두 일화 기억입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 구구단을 배웠던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5 곱하기 7 이퀄 35라는 사실 기억만 자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화 기억은 점차 사실 기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미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직장 생활도 1, 2년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는데요. 이 과정이 의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무척 강렬한 감정을 갖게 되면 이 기억은 감정 기억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수면의학 연구로 유명한 로버트 스틱 골드는 모든 기억은 일화 기억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리사 펠드먼 베럿은 사람에게 일화 기억이 중요한 것은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강압적인 사람에게서 무시를 당했거나 함께 일하는 동안 매우 힘들었다면 무서움, 분노, 좌절감 등의 감정들이 따로 저장되어 비슷한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소환됩니다. 과거의 일을 지울 때는 힘들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해야만 비로소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구나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큰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경험을 한 경우라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바다에서 즐거운 경험을 만드는 것으로 힘든 기억을 덮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매우 인상 깊은 인터뷰를 접했습니다. 평생을 특급 호텔의 정문에서 안내일을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다른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같은 일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앵커가 이분에게 묻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이어오셨나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 사람이라도 경청을 해주면 대부분 화가 가라앉더군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라디오 사연인은 상대를 안정시키는 것이 내 일이다. 나는 그 일에 보람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며 경청하고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고 일터에서 일어난 일은 내 인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경계가 명확하다면 상대의 흥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넘어서면 주위의 모든 크고 작은 자극들에 취약해집니다. 그 순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내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과 감정이 내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타인의 경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표현되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 연인 사이, 혹은 친구나 직장 내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게끔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교묘하게 자신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가해자와 정신적으로 조종당하는 피해자와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인 관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 옷차림 등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서서히 그 지배력 하에 놓이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고 심지어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정서적으로 구속하는 부모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널 제일 잘 알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알지? 매우 긴밀한 관계인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점차 무기력해지지요. 스스로의 능력이나 기억을 의심하기도 하고 가해자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더욱 가해자의 지배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로 가해자들은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이고 끊임없이 존경과 찬사를 요구하는데 그만큼 내부의 인정 욕구가 너무나 강하지만 충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워줄 사람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거나 피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가 나르시스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피상적 관계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UCLA의 정신과 교수인 데니얼 J. 시겔은 우리는 익숙한 관계 패턴을 재현하기 쉬운 관계에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설사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지요. 늘 나쁜 사람과만 사랑에 빠지는 내담자 K씨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불타올랐지만 늘 파국으로 치달았지요. 그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외모나 나이, 학벌, 재산 같은 조건이 아닌 오로지 관계 패턴이었습니다. K씨는 유독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며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데니얼 J. 시겔 등은 연구를 통해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으로 무시를 당하며 자란 경우 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나 그것들의 경험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의 마음 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다가와 내 마음을 강하게 위로해주면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가해자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 경계를 슬금슬금 자꾸 들어와서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체크리스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1. 왠지 몰라도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2. 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예민해. 이게 내가 무시당하는 이유야. 비난받아도 참아야지.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너 혼자 상상한 것이겠지.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변명을 한다. 4. 그 사람을 만나기 전 잘못한 일이 없는지 스스로 자주 점검한다. 5. 그 사람이 윽박지를까봐 거짓말을 하게 된다. 6. 그를 알기 이전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되었다. 정신분석가인 하이만 스팟니츠는 지나치게 감정이 섬세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를 절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적절하게 절연되는 것은 마치 건물의 전기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지나치게 꽁꽁 싸매면 감정이 보호는 되겠지만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면 너무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절연체가 하나도 없다면 전기가 낭비되어 적절하게 쓰지 못할 것입니다. 대인관계로 상처를 받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감정선이 분화되지 않아 섬세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대체로 분노나 짜증만 느끼는 경우. 2. 감정선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외부 상황에 휘둘리는 경우. 3. 감정적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 상처를 받는 경우. 감정이 잘 분화가 된 것과 감정적인 것은 조금 다른데요. 스스로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타인을 잘 배려하는 것은 감정이 잘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할 때 감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이 기쁜지 슬픈지 외로운지에 대한 감정을 잘 분류하지 못할 때 뭉뚱그려 분노나 화, 짜증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애착 연구자이자 이스라엘의 헤르칠리아대 교수 마리오 미쿨린서 등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리더나 상사가 감정 분화가 잘 안 되는 불안정한 유형인 경우 조직원들 역시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나 조직과 단절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조직은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나는 문제없고 이 조직이 혹은 저 사람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단절했지만 그 결과 대인관계가 점차 축소되고 잦은 이직을 했다면 내 감정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닌가 혹은 내 감정선이 덜 분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과 내 감정은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하고 마음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힘든 일을 해내는 사이 자신의 감정은 계속 억누르는 겁니다. 만성 두통이나 신체 감각이나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체를 혹사시키며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줄을 툭 하고 끊어내듯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독려하고 설득해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거절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나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 그 감정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는 초인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의 노래와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 동물, 나무, 바위들까지도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는 그의 아내인 에우리디케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하게 되지만 아내가 그만 독사에 물려 죽게 됩니다. 아내를 잊지 못한 그는 아내를 찾으러 지하 세계로 갑니다. 지옥의 강을 지키는 사공은 아내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것은 둘 중 누구도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세상으로 나가는 문에 거의 다 도달했을 무렵 에우리디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만 불안감에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 그녀는 안타깝게도 다시 지하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오페라로 공연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스토리로 다가가는 이유는 아마도 현대인들의 마음과도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길을 가다 왜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살아가면서 언제 과거를 소환할까요? 현재의 모습에 불안을 느낄 때,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행적에 자신이 없을 때, 상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불안과 의심, 염려가 결국은 관계에 독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인 애착 인터뷰라는 면담 기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와의 애착을 잘 형성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는지 물으면 많은 내담자들이 침묵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단단하게 애착 연결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기 매우 쉽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사랑하는 아내가 지하로 사라져버리듯 우리는 서운했던 기억을 소환해서 가져오는 순간 상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고 맙니다. 제발 과거 일은 잊어 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하곤 하지만 과거를 잊는 일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쉽다면 신화나 예술 작품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눈 운동으로 뇌 기능을 조절하는 EMDR 치료, 즉 안구를 양쪽으로 움직여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은 프랜신 샤피로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샤피로 박사는 화가 날 때마다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눈동자를 양옆으로 움직였는데 그 순간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기법은 힘들고 아픈 기억을 잊는 데 효과적이고 트라우마 치료 기법으로도 유명합니다. EMDR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았던 감정을 충격이 낮은 단계부터 하나씩 꺼내어 눈을 감거나 뜬 상태로 몇 분간 눈동자를 좌우로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잠시 쉬었다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며 한두 번 더 반복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정리됐다면 그 다음 단계의 감정을 꺼냅니다. 두 발로 교차해서 걷는 산책이나 무릎이나 어깨를 교차해서 두드리는 행동이 이 치료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 직원 체육대회 때의 일입니다. 누군가가 제법 큰 폭죽을 준비해 왔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빌린 운동장은 주택가와 떨어져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폭죽을 바라보며 다들 환호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관계자를 향해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핏 봐도 연세가 지긋해 보이셨는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를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폭죽 소리에 놀라서 달려 나왔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 시절에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어린 시절 한국전쟁을 겪으셨는데요. 당시 피난길에서 예측하지 못한 폭탄 소리에 심장이 터질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 소리를 들으면 몸을 움찔하며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닌 몸에 새겨진 암묵 기억의 형태로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을 때 예측이 되는 소리가 들려야 안심합니다. 예상한 대로 보이거나 들릴 때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패턴 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놀이동산에서 겪는 큰 소음이나 충격에는 왜 놀라지 않는 걸까요? 연이어 이어지는 열차 소리, 비명 소리, 여러 소리와 섞여서 잘 알아챌 수 없는 노래소리나 각종 소음에도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정적을 기대하고 방문한 산사에서 돌연 포크레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불쾌한 마음과 함께 유독 소음을 크게 느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소리에 사적인 공간을 침범당했다고 느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요한 공간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소음도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고주파 소리보다 공사소음, 둔탁한 소리를 내는 발자국 소리 등의 저주파 소리에 더 예민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소리들은 모두 저주파 소리였을 것입니다. 포식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나 멀리서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 큰 나무가 부러지며 쓰러지는 소리 등 말이지요. 모두 예민하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위협을 감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런 저주파 소리에 예민해지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외부 소음이 심하고 위험을 감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누군가와 시선을 마주치고 부드럽게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소음이 심하더라도 엄마나 아빠가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달래주면 안정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님과 대화를 주고받다 들은 말입니다. 제가 기분이 무척 나쁜 날은 왠지 화가 나 있는 사람들만 약국에 찾아오고 기분이 좋은 날은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만 찾아오더군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우울감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에 교통사고나 어려운 일이 자주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심해진다고 호소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엎친 데 덮친 셈이지요. 사람들은 상대의 표정과 기분만 생각하지 그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싱그러운 식물을 보면 저절로 마음에 생기가 도는 걸 느낍니다. 나를 향해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쓰다듬어 주고 싶어 하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정적 영향을 주고받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라면 그 영향력은 더욱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감정을 주고받으니까요.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기분이 처지고 흥분돼서 격앙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같이 화가 나고 가슴이 뜁니다. 거울 뉴런이 상대의 감정을 읽고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가 구스타프 칼 융은 사람의 성향을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로 분류를 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활발한 외향적인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내향적인 사람들은 억지로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느라 힘들어합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 몸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며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못해 체한 느낌까지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썩 내키지 않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는 적절하게 거절해 보세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처럼 거절하기 역시 누군가를 바라보며 내 입으로 말해보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내 거절로 인해 상대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제안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도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과 연결해서 과대 해석을 하지요. 거절하기 힘든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 내 얘기를 꺼내놓을 것인지는 오롯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훨씬 수월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혼밥하는 동안 오롯이 자신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힘을 내어 어울릴 수 있으니까요. 핵심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럿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관계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조사에 의하면 내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약 71%가 신체화 장애,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있었던 질병이 악화된 경우라고 하니 정말 많은 셈이지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지나치게 각성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도 저하되어 감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리기도 쉬워지지요.
신체화 장애를 가진 분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자주 아픈 사람들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거나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도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거나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완요법이나 운동, 산책하기 등의 신체 활동도 좋습니다. 사회적 방법으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종교적 활동으로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살 도리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맺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도리도 없지요. 왜냐하면 남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와 남은 다르기 때문에 남이 내 기대에 맞춰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해 주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관계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내 기준을 바탕으로 행동하듯이 남도 자신의 기준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스트레스가 대폭 줄어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남일까요? 나는 나고 내가 아닌 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아닌 남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와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남이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망상입니다. 나인 사람은 나밖에 없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가 나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지요.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특히 부부간 혹은 부모 자식 간 혹은 형제지간을 두고 남이라고 하면 어떤 죄책감이나 도덕적 판단이 느껴지는 것이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배우자는 남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내 자식도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내 부모님과 나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태어난 것이 다양한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모두 가치 있고 존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복제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개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것은 개별적입니다. 얼룩말이나 암사자가 우리가 볼 땐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똑같이 생기고 완전히 똑같이 행동하는 개체는 지구상에 단 한 쌍도 없습니다. 다름과 다양성은 생명의 기본 틀입니다. 나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을 두고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집니다. 버리지 못하면 점점 불행해집니다.
어떠한 상식적인 기대도 다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해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모두 치우는 것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없애고 서로 간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이 세상에 거리를 두지 않고 밀착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마저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99%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인간관계에서 밀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밀착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밀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밀착하려 하고 거리를 두지 않으려 하니 사달이 날 수밖에 없지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명상과 마음경영 공부에서는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하라고 하지요. 누군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할지는 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밀착하면 할수록 사달이 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오래가게 도와줍니다. 간이나 쓸개라도 빼줄 듯이 밀착하다가 조금만 내 기분에 어긋나는 것이 보이면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아주 변덕스러운 태도입니다. 누구도 이런 사람을 환영하지 않죠. 각자의 삶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 혹은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대를 다 치우고 거리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모든 기대를 치우고 적절한 거리도 두지만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과 상자에 한두 개 썩은 사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인격장애자가 전체 인구의 4%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포함됩니다. 사과 한 상자에 25개의 사과가 들어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썩은 사과인 것이죠. 살아가면서 25명 정도를 만난다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인격 장애자일 확률이 있습니다. 100명 정도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중에 4명 정도는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치죠. 던바의 수라고 해서 한 사람이 살아가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집단의 인원수가 평균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내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이름만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까지를 다 포함해서 내 지인이 약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6명 정도는 인격 장애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거리를 둬야겠죠. 문제는 어느 정도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가 두려워서 평생 사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심지어 어떤 사과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먹다 보면 맛이 이상하거나 썩은 사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드시는 분은 없겠지요. 우선은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인정하고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대는 치우고 거리는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썩은 사과가 발견되면 버리면 됩니다. 기대, 거리, 인정.
이 세 가지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썩은 사과. 이렇게 네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제 경우엔 첫 번째 기대치 치우기에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간관계의 비결 세 가지는 제가 SIM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 배우고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도 쉽고 행동도 쉽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렵다라는 핑계 아래 숨어 있는 하고 싶지 않다는 나의 의지를 고치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은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다는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떻게든 다른 이유와 명분을 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말하는 이유, 두 번째는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유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